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0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문장 웹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10월 6일 방송이긴 한데 9월호부터 저희가 이번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2022년 9월호 그리고 10월호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9월호에 실린 박선우 작가의 이 세상의 것이라는 단편소설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문장 웹진은 매달 이제 발행되는 웹진인 거 다들 잘 아실 텐데 주요하게 보통 소설과 시 코너들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장점이 궁금한 작가가 생기면 언제든지 예전에 실렸던 작품도 검색해서 볼 수 있어서 네. 좀 저도 가끔 유용하게 보고 있는 웹진인데 요소회가 올라가는 시점은 10월이지만 9월호가 나왔을 때 준비를 해서 네. 이번에는 9월호 소설, 10월호 소설을 좀 중점적으로 같이 봤고요. 9월호 문장 웹진에는 조예은, 전성태, 박선우 작가의 소설이 실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0월호에는 정용준, 엄창석, 김봄, 도재경 작가의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10월 문장 웹진에는 김형엽, 강희안, 성미화, 문보영, 임효빈, 최연우, 권민경 시인의 신작지를 읽어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9월호에는 이대흠, 한유나, 주민현, 권상진, 이서화, 박상수, 강회진 시인의 신작시를 시인당 2편씩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평 같은 경우에는 9월에는 실려있는 게 없고요. 10월호 비평에서는 김앤야님의 비평을 읽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문장입니다형이라던가 관련 코너들도 있기 때문에 웹진에서 좀 편하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박선우 작가님 소설 네. 시즌2 시작하면서는 처음이고 네. 시즌1에서 그래도 한 두세 번? 두 네. 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몇 번 소개해드렸죠. 네. 네, 그래서 신작 보고 되게 반가웠는데 네. 경희님께서 줄거리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 네. 한번 나눠볼게요. 네, 박선우 작가의 소설들이 기존의 소설들도 그렇지만 뭔가 좁은 인연들의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재미있게 흥미있게 얽혀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기억이 있는데 네. 신작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읽기는 했거든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총 3명의 사람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해요. 이제 화자인 내가 있고 그리고 수형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수형과 나 사이에 공동으로 알고 있는 다른 친구가 있는 거죠. 네. 그 친구와 각자 다른 인연을 맺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셋이 약간의 애정 관계로 얽혀 있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수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문인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호감을 갖고 있는 거를 오랫동안 숨겨온 건 아니고 어쨌든 드러낼 수 없는 사이로 네. 지내고 있었는데 수영과 다른 친구는 오히려 자기보다 가까운 사이라고 나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거의 두절되면서 절규의 메시지로 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수형도 저 친구와 더 친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마찬가지로 끝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셋이 모두가 관계가 이제 끊어진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수영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라는 걸 나는 알고 있고 네. 왠지 수영은 모르는 것 같은 상태로 그 친구에 대한 안부를 계속 주고받게 되는 그런 대화 장면이 이제 소설의 주요 장면들인데 소설을 다 읽고 보면은 서로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장 말하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줄거리나 에피소드가 어떤 특정한 두드러지는 게 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사랑 혹은 우정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네. 박선우 작가 저도 오랜만에 읽었는데 네. 너무 박선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네. 너무 박선우고 네. 그 뭐랄까 박선우 작가의 작품은 네. 약간 뭐 실이나 천우로 치면은 실크 같은데 네. 그 막 실크가 막 엄청 고급스러운 네. 막 윤이 반들반들한 실크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막 명품이나 고급스럽진 않은데 정말 섬세하게 네. 이것을 짠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막 네. 햇빛에 비쳤을 때 네. 이렇게 드러나는 무늬나 그런 네. 것까지 왠지 고려해서 막 짰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네. 작품이란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이번 작품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박선우 작가가 빛이나 그림자를 네. 되게 네.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이미지들이 네. 들어와 있어서 네. 이래서 내가 이 작품을 박선우 작가의 작품이라고 느끼는 걸까? 이런 네. 생각도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었어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약간 이게 그 나라는 사람의 네. 어떤 고백체? 네. 일종의 독백 같은 것처럼 네. 친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시작하는데 네. 제가 뭐 박선우 작가의 작품을 다 본 건 아니지만 네. 처음에 어떤 편지나 이런 식의 좀 맞아요. 고백 같은 걸로 네. 시작하는 경우가 네.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것도 좀 되게 섬세한 편지, 섬세한 언어로 네. 이야기하는 네. 근데 그런 느낌이 이번에도 딱 들어서 이번에는 어떤 식의 고백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읽다 보니까 그게 나의 고백, 화자인 나의 고백이 아니라 화자인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까 말씀하신 수영이라는 친구의 네. 고백이었고 이 수영이란 친구와 나와 그리고 이 수영과 나의 공통된 그 친구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 네. 약간 이런 느낌도 나는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서 저도 일단은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네. 이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는 수영을 좋아하고 네. 수영은 친구를 좋아하고 네. 친구는 누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나를 좋아하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수영도 뭐 수영이 친구를 좋아하는 것만큼 친구가 수영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둘의 이야기를 약간 그냥 종합해 나의 보면 추측에는 관심이 없진 않은 것 같다 정도? 맞아요, 수영에게? 맞아요. 네. 그 정도에서 사실은 그 관계를 딱 알게 되면 왠지 수영이랑 친구랑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 나는 이제 화자인 나는 수영에게 마음을 숨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열 몇 살이면 숨기지 않을 텐데 등단한 네. 문인이면은 적어도 20, 30대이기 때문에 네. 뭐 대충 숨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관계도 되게 미묘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영이 나를 찾아왔을 때 화자인 나는 되게 좋잖아요. 수영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내 앞에 마주 앉은 수영은 끊임없이 친구 얘기만 한다는 거. 근데도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도 너 왜 왔니라고 하면 네가 잘 사는지 궁금해서라고 자기의 마음을 숨기며 약간 거짓말을 하는 그 거짓말조차 너무 빤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네. 그런 사실은 되게 미묘하고 뭐 누가 누굴 좋아하고 누가 누굴 덜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해서 그리기 어려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걸 되게 영리하게 네. 잘 수영에 대한 내 마음 그리고 네. 수영이 그 친구에게 보이는 마음의 네. 어떤 숨기려고 하는 그 제스처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마음까지 네. 어떻게 이렇게 문장으로 잘 담아냈을까 이런 게 저한테는 신기하고 신기한 만큼 아름답고 좋게 다가왔었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되게 사랑의 감정이 조금 몽글몽글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소설을 읽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 몽글몽글하면서 조금 슬프면서 아련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읽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가 재작년에 사망을 했는데 네. 프랑스에서 그걸 수영은 알고 수영은 모르고 네. 나는 아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수영에게 알려줄까 말까 살짝 고민하고 수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수영이 얘기를 듣고 알려주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또 수영이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아, 역시나 알려주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마음을 한 번 더 먹잖아요. 네. 근데 두 번 다 알려주지 말아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모르는 게 약이지라는 네. 말을 반복을 하는데 첫 번째 모르는 게 약이지랑 두 번째 모르는 게 약이지라는 그 문장에 담긴 네. 의미가 아주 달라지잖아요. 네. 처음에는 약간 괘씸과 애증과 이런 게 담겨서 말 안 해줄 시어한테 거야 같은 거고. 나 너한테 말 안 해줄 거야 라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뭐 사랑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수형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네. 약간 이런 게 조금 더 담겨 있어서 그 모르는 게 약이지라는 문장이 변주되면서 그 사이에 좀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이런 것도 좀 엿보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다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확실은 아닌데 소설 후반에 가면은 그 수영이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지점들이 읽기는 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 여기 화자가 조개 얘기를 꺼내잖아요. 네. 이 얘기가 되게 웃기면서도 좀 슬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간의 좀 그런 어리석음 같은 거를 빗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웹서핑으로 이제 화자가 보게 된 어떤 조개 이야기가 507살인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산 것으로 밝혀진 네. 조개가 있는데 웃긴 게 연구팀이 몇 살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전엔 405살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이 조개의 입을 벌린 거예요. 네. 그리고 507살임을 밝혀냈는데 입을 열자마자 그 조개가 죽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 입을 열지 않았으면은 600살, 700살까지도 살아남았을지도 라고 화자가 얘기하면서 그러자 수영이 바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방식으로 친구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수형이 그 친구의 죽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나의 마음처럼 얘기를 서로 못 꺼내는 건지 아니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직감하거나 걱정은 되는데 그거를 정말 자신이 알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지 않는 모습, 주저하는 모습? 그냥 너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사실은 그 친구의 안부를 잘 지내? 뭐 영화팀 참여했구나?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가 네.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가장 못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분명히 하지 않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거를 상대의 입이나 내 입으로 단정짓지 않고 넘어갈 줄 아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추측하는 상태로 두는 걸 되게 싫어하는 기질이 있어서 저도요. 그래서 관계를 망쳐요. 네. 그치, 그거를 일정정. 이제 와서 좀 네. 배우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왜냐하면 정말 그 버릇과 기질로 인해서 원치 않게 오히려 되게 빠른 끝맺음을 당겨온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하지만 박선우의 소설이라던가 최은영 작가의 소설이라던가 되게 끝까지 말을 하지 않은 인물들이 나오는 네. 유난히 그런 소설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읽으면 처음엔 되게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럴 수 있어.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조개의 입을 벌려서 그 조개가 몇 살인지 알아내는 게 나한테 지금 당장 중요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거를 평생 모르고 죽더라도 그 조개를 600년, 700년 살게 하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좋은 거죠. 근데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뭐 있죠. 조개가 뭘 원하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아, 그쵸. 조개가 네. 뭘 원하는지 알게 근데 나라. 결과적으로 어쨌든 더 살 수 있는 거를 빨리 종료시켜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 그냥 짧은 단락에서 왜 나는 이 둘이 계속 빙빙 도는 대화를 할까 싶었는데 그리고 근데 그거 같아요. 그 친구의 죽음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정말로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게 둘에게 과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안 된 것일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각자의 애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둘이 만나서 나눈 대화는 그 친구에 대한 게 거의 대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 친구를 나름 살아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좀 완전하게 공감하고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어딘가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어딜 갔다가 네. 처음 보는 분이 말을 거는데 자기도 얘랑 비슷한 성격의 강아지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서 네. 그래요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알고 보니 그 강아지가 몇 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분명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대화를 하다가 그럼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네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좀 망설이시다가 몇 년 전에 떠났어요 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같이 있던 친구가 되게 당황을 했거든요.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얘기를 할 때 근데 저도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알고 있는데 누군가 모르는 사람한테 굳이 네. 과거의 존재처럼 얘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같은 거? 그래서 하지만 사실은 더 여기서 부정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 같은 거일 거란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친구의 죽음에 대해 굳이 언급을 하는 게 과연 필요한 일일까라는 좀 혼란스러움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게 지금의 나에게는 더 나를 좀 더 지켜줄 수 있는 행위라고 하면 이거를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조금 예전에 저였으면은 왜 말을 안 해? 이거 나빠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중에 다르게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배신감은 느껴질 것 같아요. 그쵸. 막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쁜 그걸 놈. 감수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 화자가 네. 그 정도까지의 내가 배신자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네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을 거야.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분명히 저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중에 섭섭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히 직시해야 돼. 약간 저는 이런 마음으로 왠지 수영을 만났으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네. 그러니까 본가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너는데 저한테 일주일 있다가 얘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엄청 예뻐하는 걸 아니까. 근데 저는 사실 네. 그게 더 충격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나한테 바로 말하지 못했지? 와, 함께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내가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사실과 그러니까 통화를 평소처럼 했는데도 그럼 제가 분명히 강아지 잘 있어라고 물어보고 하는데 네. 똑같애라고 대답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는 너무 원망스러워서 좀 네. 원망을 했는데 아빠도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까지 일주일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는 되게 깜짝 놀라긴 했어요. 어떻게 바로 내가 모를 수가 있었을까? 내가 모를 수 있었을까에 대한 약간 나를 조금 원망하거나 자책하는 마음도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아빠가 어떻게 그걸 말을 안 할 수 있지? 근데 원래 저희 아버지의 좀 기질은 그래요. 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좀 지나고 말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그때의 네. 마음은 내가 얘의 죽음을 이렇게 보살피고 애도할 있는 당장에 그거를 좀 빼앗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찰나의 며칠은 그게 되게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한편 나한테 뭔가를 기회를 뺏은 느낌이라 원망도 들고 하지만 좀 지나고 났더니 아빠의 입장에선 나의 그 슬픔까지 아빠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반응까지 감당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냥 문자로 장례식 사진 저한테 보내주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장례를 아예 못 챙긴 거예요. 근데 아빠가 사실 나를 위해 그랬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네네. 아빠를 보호하고 싶었던 것 같아. 아빠랑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던 강아지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게 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충격받을까봐 얘기 못했다라고는 하셨는데 왠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중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어쩌면 네. 그걸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 든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한 달이 건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아버님 너무 이해가 돼요. 그 순간에는 맞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오히려 너를 위해 그랬어라고 한 게 진짜 제가 그렇게 느껴졌으면 원망이 됐을 텐데 아빠가 힘들어서 얘기를 못했다라는 걸로 마음이 기우니까 그제서야 되게 이해가 되고 나중엔 아빠한테 그냥 잘 했다고 했어요. 그냥 시간 지나서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냥 네 그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여전히 그거에 대해 받아들이기가 좀 그 며칠은 힘들었는데 확실히 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특히나 그 죽음이 왔을 때 입 밖에 내는 게 되게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덮어놓고 나만 아는 걸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수영이 알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경희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은 마음이 조금 드는데 뭐 그 단서의 하나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조개 이야기 앞에 네네.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네. 너는 왜 걔가 우리한테 깽판을 쳤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 깽판을 치다라는 게 그냥 절연을 어느 순간 네. 단절을 해버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제 나는 수영에게 어떤 답을 얻고 싶어서 물었는데 수영은 되게 담담하게 저가 좀 너무 속 터지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란을 주었다 나에게. 결코 채워지지 않을 빈칸 같은 것을 내 안에 남기려고 그래서 한마디도 적어 보내지 않은 공란을 남긴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이 부분을 다시 읽으니까 어쩌면 그때는 이제 수영이 수영이 그 친구에게 절연을 당한 이유를 찾느라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친구가 죽었음을 어렴풋이 그냥 느낌으로 알게 되었을 때 네. 그때도 이런 식의 해답을 네.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소설이 끝났어도 충분히 좋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단락이 반 페이지, 뭐 한 페이지 정도의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어요. 에필로그처럼. 네. 근데 저는 그 에필로그가 참 좋았는데요. 네. 여기서 화자는 이제 끝내 친구의 죽음을 비밀에 붙인 탓인지는 몰라도 어느 날부터 나는 친구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네. 그 친구 생각이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형상으로 내 옆에 나타나서 내가 그 친구에게 말을 걸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약간 이런 식의 네. 좀 환상 같은 유령 친구가 생겼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동화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네. 그게 사실은 수영과 만남으로써 나에게 일어난 변화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영이 뭐 정확하게 친구가 죽었다는 거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에 대해서 그 사람을 공란으로나마 네. 두고 기억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을 수영이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것을 그냥 그것이 나에게 이제 좀 저절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서 그 친구를 이렇게 불러낸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이.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나는 이제 친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이제 털어놓고 하소연까지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뭐 특별하게 충고는 하지 않고 대체로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띤 채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문장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잠깐 읽어드리면 그럴 때 친구의 미소는 꼭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했는데 그래 이 세상 것은 아니지 아니고 말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어째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느낄 수 있는데 나를 위로하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 것이 아닌가, 이 세상 것이지 하게 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 꼭 이 소설에 나오는 화자와 이 화자의 친구 사이에서만 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뭐 어떤 나한테 너무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혹은 뭐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거나 뭐 식물이어도 그런 존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존재가
나한테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이 세상 것임이 분명한, 그러니까 너무나 손에 잡히는 분명한 위로 같은 것을 전해주는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분명 이 세상의 것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전해주는 어떤 위로는 또 분명 이 세상의 것인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으로 이 소설이 이야기를 끝을 맺고 그것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식의 여운을 좀 남긴다는 점에서 저는 이 소설을 이런 의미에서 또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공란 얘기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네. 저희가 이거 녹음하기 전에 이제 아마 곧 출간될 앵카슨의 네네. 녹스 얘기했잖아요. 네네. 뭐 이제 책으로 나올 예정인 건데 짧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앵카슨이 오빠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이후에 네. 오빠가 생전에 남겼던 편지라던가 쪽지들을 아트북 형태로 만든, 그러니까 흔히 아코디언 북이라고 알고 있는 이렇게 펼치면은 종이가 이어지는 형태의 제본으로 네. 된 두터운 책인데, 사실은 이거 관련된 이제 짧은 이제 리뷰를 쓸 기회가 있어서 요즘에 그거를 고민 중인데,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글에는 다 아마 담지 못하겠지만 네. 왜 이 책이 하고 많은 아트북 스타일 중에 아코디언 북을 형태를 해야 할까? 보통의 아코디언 북은 제가 아는 것들은 얇은 재책이 많고 양면을 활용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앞면만 앵카슨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고 뒷면은 다 백지예요. 근데 이 책에 사실은 왜 이 형식일까라는 생각, 뭐 이제 역자분이나 네. 저희가 이제 이거 가지고 워크숍을 했을 때는 네. 뭐 시간의 영속성이라던가 애도의 길이라던가 뭐 끝나지 않는 그런 거를 입체화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긴 했는데 네. 사실은 이번에 번역된 걸 읽으면서 힌트는 너무 그냥 그 책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오빠에 대한 기억 중에 하나가 어릴 때 계단실에 오빠가 많이 어떤 시간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오빠가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난 후에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연인과 건물의 계단실을 전전하면서 살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에 문장에도 계단실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책을 펼치면 계단 모양인 거예요. 네. 그리고 앵카슨이 사실 오빠와의 기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걸 다 모은 거기 때문에 네. 오빠와 멀어졌을 당시의 시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흔적들을 어떻게든 쪼개서 책을 채우고 추측을 하는 건데 오빠의 삶에 대해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거는 뒷면의 백면이 오빠의 삶이라는 생각이 되게 그 형식적으로는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네, 보면서. 그래서 자기와의 추억이나 기억 속에 시간을 메우려는 노력이 있지만 결국에 반대면은 백면으로 두는 게 자기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그 책 자체의 형식이, 그러니까 저 나름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주영님이 그 공란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친구와 마찬가지로 몇 년 떨어져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네. 그냥 단순히 대화나 연락을 하지 못해서 몰랐던 시간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갑자기 글을 읽고 나면 아,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계속 반추하면서 채워보려고 해도 결국엔 채워지지 못하는 점이 있다라는 거를 박선우 작가도 소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주영님이 그 짚어주신 대목을 보니까 네. 녹수도 생각이 나면서 죽음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누군가는 그 사람의 생전 기록을 막 엄청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많고 네. 우리가 아는 보통 어떤 특정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는 그런 것들이 보통 많죠. 네. 비어있는 시간을 메워보려는 노력들을 하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 이런 세상에서는 이렇게 그 공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어떤 나와는 다른
태도? 자세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기분이라 네. 주영님 말씀대로 박선우 작가의 소설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특유의 분위기? 이런 네. 게 이번에도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박선우 단편 소설 이 세상의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문장웹진 2022년 9월호에 실린 전성태 작가의 신작 단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선우 소설 이 세상의 것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창을 투과한 빛이 테이블 한 귀퉁이에 머물러 있었다. 횡단보도 앞에 선 사람들이 우산을 접어 바닥에 물기를 탁탁 털어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해가 구름 밖으로 나오자 물에 젖은 경치가 한층 선명한 색감으로 떠올랐다. 오래지 않아 수형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와서는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었다.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수형이 한사코 바래다 주겠다고 한 것이다. 최후의 에스코트인가 싶어서 나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그날 우리는 비가 갠 뒤에 깨끗한 풍경 속을, 뭉근한 햇살 속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도처에서 빗물이 말라가는 냄새가 났고 나무 위에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올랐다. 우리는 무릉덩이를 피해 이리저리 걷다가 넘어질 뻔한 서로를 붙들어주기도 했다. 역 근처에 다다랐을 때 수형은 담배 한 개비만 태우고 싶다며 도로변에 내려섰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고 허공에 피어오르는 한 줄기 연기와 멘톨 향이 오래 남으리라 나는 생각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면서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며 걸었고 수형도 그러했으리라 여겼다. 헤어지기 직전에 우리는 손을 흔들면서 잘 가라고, 건강하라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그런 말만 했다.